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계절의 여왕. 지난달에 네. 아프셨다. 네. 오랜만에 한번 좀 크게 알았습니다. 그러게. 진짜 크게 앓으셨나 봐요. 많이 아팠어요. 그냥 싹 쉬고 2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이제 신경성으로 또 위장도 한번 크게 탈이 나고 그래서 온갖 소동을 치르고 약을 퍼먹고 또 약을 또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고 뭐 늘 순서가 그래요. 네. 이제 조금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다. 정신은 되게 맑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흐릿합니다. 매일매일 흐릿합니다. 지금 요즘에 새롭게 깨달은 건데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막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어놓고 딴소리를 잘해요. 제가. 정신이 이상이 온 건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런가요? 정상인가요? 서동님은 오래전부터 10대부터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본 그 순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특히 같이 사시는 분이 얘기할 때 잘. 그렇죠. 그거 원래 집중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아득해지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각설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로 또 한 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페라는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오페라 엘렉트라 언급하면서 슈트라우스 이야기를 잠깐 아주 스치고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슈트라우스의 작품이 너무 세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잠깐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작품은요. 슈트라우스 입문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조금 약간 순한 맛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종종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자주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한 번 공연이 있었고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10년 중이니까 올해 좀 하겠네요. 그럴까요? 올해 계획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언젠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제가 호주에서 같이 했던 작품이라서 밑에 그 피트에 들어가 있느라 그 무대를 못 본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애정이 가겠다. 네, 음악은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다른 프로덕션 이제 찾아서 보긴 했어요, 저도. 우선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누군지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슈트라우스라고 하면요, 대개들 그 요한 슈트라우스를 떠올리시죠. 헷갈려 하시는데 이분은 1864년 독일 뮌헨에서 출생하고 1949년에 사망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예요. 세계 2차 대전까지 다 겪은 인물이죠. 오래 사셨구나. 네. 장수하셨네요. 네, 이분은 그 후기 낭만주의의 끝자락에서 현대의 문을 열어버린 작곡가예요. 그는 바그너 이후에 음악적 랭귀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동시에 아주 극단적인 표현과 심리 묘사를 담아서 20세기의 문을 아주 활짝 열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작품을 상세히 잘 들어보면 오페라 가수들의 파트가 뭔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쭉 풀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중음악에 조금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김동률의 노래와 같아요. 쭉 서사를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어떤 게 반복되는 얘기들은 없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저희가 낭만주의 들어오면서 오페라가 그렇게 다 좀 변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분의 음악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 노래를 받쳐주기 위한 어떤 베이스 라인이라기보다 정말 또 하나의 주체적인 음악 파트로서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음악사에서는 바그너 다음을 잇는 가장 중요한 작곡가로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손꼽고요. 그 이후에 쉔베르크라는 작곡가가 등장을 하면서 진짜 아주 극단의 현대 음악으로 새롭게 펼쳐져요. 그래서 슈트라우스는 마지막 낭만주의자면서 첫 번째 현대 작곡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슈트라우스가 남긴 오페라들은 꽤 여러 작품이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살로메, 엘렉트라, 장미의 기사, 그리고 이 작품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제목은 다 약간 만화에 나올 법한. 약간 그렇죠. 네, 장미의 기사. 독일어로 하면은 뭔가 뭐 되게 그런가 하는데 풀어서 보면은 별뜻 아닌 그런 말들.
앞으로 차차 하나씩 만나볼 기회가 있겠죠. 살로메나 엘렉트라는 그의 초기 작품이에요. 불협화음을 꽤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인간의 막 광기와 욕망, 살인 같은 주제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음악 자체가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중기 작품인 그 장미의 기사 같은 경우는 로젠카발리아라는 작품인데 그거는 음악이 갑자기 아름다워졌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튼 갑자기 사랑에 굉장히 빠졌나 보죠. 그런가요? 굉장히 아름다워졌고 우아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한껏 담고 있어요. 이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 후기 작품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시도들을 담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슈트라우스는 니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철학이나 문학에 좀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작품을 들여다보면 진짜 감정의 끝판왕이라고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감정을 아주 극단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얼마나 동경했으면 이 사람 작품 중에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교양시도 있어요. 네, 이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요.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후고 폰 호프만스탈이라는 사람이 대본을 쓰고 슈트라우스가 작곡을 한 건데요. 이게 1912년에 슈투트가르트 궁정극장에서 초연을 올렸어요. 근데 이 호프만슈탈이라는 사람이 그 슈트라우스하고 같이 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920년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문을 열었던 호프만스탈의 희곡이 바로 그 예더만이라는 작품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연극이 지금까지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열릴 때마다 대성당 광장에서 매년 공연되는 바로 그곳에서 네, 그 페스티벌의 상징이 된 연극입니다. 전에 그 무대 세트 보셨다고 네, 전 세트 봤었어요. 네, 그게 매년 공연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호프만스탈이 대본을 썼고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이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요. 그 연극과 오페라의 결합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초기 반응은 실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버전은 연극과 오페라를 합쳐서 6시간 가까이 공연을 했는데 누구 죽이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관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수정을 거쳐서 1916년에 다시 빈 그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선보였는데 그 2차 버전이 지금 우리가 무대에서 만나보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쇼츠 보는 사람들이 6시간은 그렇죠. 아 그래도 저희가 아직도 바그너의 작품을 찾아서 보잖아요. 아 맞아요. 보통 6시간 하는데 한 작품마다. 네. 대단하시다. 우리나라 판소리도 그렇게 얼마나 오래 긴데요. 아 네. 그래요? 아 몰랐어요. 도시락 먹으면서 보는 디너쇼인가요 혹시? 안에서 먹으면서 보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먹으라고 시간을 주더라고요. 중간에 브레이크를 줘서 길게 식사하고 오세요. 먹고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던 연극 부분 아예 다 삭제가 됐고요. 그 대신에 프롤로그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여태까지 저희가 만나봤던 다른 신화 시리즈처럼 그 하나의 인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담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조금 이제 구조가 독특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그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라는 작품을 통해서 만나봤던 그 극중 극의 구조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정확히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유사한 형태인데 1막과 2막이 있는데 1막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파트가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2막이 실제 신화 이야기를 담은 본 오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점은 신화가 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진지한 내용인데 거기에다 코믹을 조금 섞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진지한 내용이 좀 굉장히 가벼운 요소들을 같이 섞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점은 이제 진지한 내용에 코믹한 공연을 사실상 강제로 섞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극과 희극이 한 무대 위에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화 속의 그 이야기는 아리아드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거기에 코미디와 유희 막 이런 것들을 담아 넣어서 그게 조금 상반된 아이러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저변에는 고상한 비극이 더 같이 있는가 아니면 가벼운 웃음도 예술인가라는 조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얘기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크레타 섬에 미노타우루스
라는 괴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 미노타우루스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황소였어요. 근데 이 괴물이 거대한 미로 안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미노타우루스가 왜 여기에 갇히게 됐냐면 크레타의 왕이었던 미노스 왕에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제물로 바치라면서 황소 한 마리를 내려줘요. 미노스가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황소가 너무. 그래서 제물로 안 바쳤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게 황소를 사랑하게 만드는 저주를 내립니다. 네, 그래서 파시파에와 황소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이 미노타우루스였어요. 야, 희한하다. 네, 상당히 좀 거시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시파의 왕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당나귀 머리를 쓴 사람을 사랑하는 왕비의 이야기가 실제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 한여름밤의 꿈에도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원작 희곡을 가지고 쓴 오페라잖아요. 근데 실제 셰익스피어가 이 희곡을 쓸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건 맞대요. 이걸 모티브로 가져온 건 맞는데 이걸 좀 더 희극적이고 조금 가벼운 방식으로 비틀어서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그런 수간의 이슈를 조금 당나귀 머리를 쓴 사람과의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좀 치환했어요. 하여간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미노스 왕은 이 괴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골칫거리였었죠. 그래서 그냥 두면 막 사람을 해치고 그냥 죽이기엔 조금 애매했죠. 안을 가나. 이걸 애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그냥 가둬둬야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고 위험하니까 단순한 감옥으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고민 중인데 이때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걸 잘 만드는 제주꾼이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그 거대한 미로. 였어요. 라비린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할 목적으로 탈출 자체가 불가능한 감옥을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미노타우루스를 그 안에서 그냥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굶겨 죽이면 안 되나요? 그게 참 어차피 골칫거리라서 가뒀는데 하여간에 그냥 굶겨 죽일 수가 없어서 아테네에서 젊은 남녀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서 먹이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게 웃기죠. 네. 그래서 아테네의 왕자였던 테세우스가 이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미로에 들어가서 이 괴물을 물리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 테세우스가 물리치러 왔는데 그걸 보고 크레타의 공주였던 아리아드네가 홀딱 반한 거예요. 메데아하고 약간 평행 이론 같죠. 그래서 일단 이 미로에는 누구든 들어가면 절대 돌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하나 건넵니다. 그래서 이 실을 풀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 따라 나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무사히 죽이고 실을 따라서 미궁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는 함께 도망가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다가 낙소스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선 일입니까?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테세우스가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진짜 나쁜 남자죠. 아니 갑자기 왜?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속을 모른다는. 짝사랑이었나? 네. 그래 뭐 네가 나 도와줬으니까 그냥 도의상 같이 그러니까. 가자 이거였는지 참 남자들 속을 알 수 없습니다. 테세우스는 미혼 상태였어요? 그랬나 봐요. 되게 그러니까 신기하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여자가 혼자 좋아했다는 거 말고는 그죠. 답이 없네요. 근데 미혼이 아니었다고 해도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등장하는데 저는 엉망이죠. 아내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남자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당신은 더 그랬죠. 네. 그죠. 메데아 얘기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데아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그래도 애까지 낳고 살다가 느닷없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빠른 결단. 그래 너무 빠르네요. 아무것도 계시도 못했는데 그냥 바로 버림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버림받은 아리아드네의 이야기가 이 오페라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 하나를 보고 따라 나섰는데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고 예,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리아드네에게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정말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좌절했죠. 그런데 이제 메데아와는 달리 아리아드네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갑니다. 네. 갑자기 아리아드네 앞에 디오니소스가 등장을 해요.
디오니소스는 그 술의 맞아요. 신이잖아요. 네. 이제 신이 등장했다는 거는 단순한 연애 상대 남자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등장한 거죠. 디오니소스는 이제 술의 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황홀, 광기, 축제, 연극, 변신과 해방 등을 관장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서 보면 어떤 그런 쾌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요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관장하는 신이었대요. 디오니소스는 인간이 이성과 질서 또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을 상징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축제 같은 데서 술을 마시고 막 취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평소에 억눌렸던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좀 평소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모두 디오니소스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인간을 일상의 자아에서 해방시키는 신으로 설명됩니다. 버려진 아리아드네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죽거든 나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헤르메스한테 했대요. 돈이 많아도 세계 어렵다는 에르메스. 그러니까. 그 에르메스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기도 하대요. 네. 원래 우편물 배달하는. 뭔가 그런 신과 인간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영혼을 하데스, 지하 세계로 데려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들의 메신저로서 신들의 뜻을 인간 세계에 전달하기도 하고 에르메스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디오니소스가 나타난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죽음과 재생을 동시에 상징하는 신이기도 해서 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아리아드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오페라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안 하고 아마 바쿠스라고 할 거예요. 보통 오페라에서는 로마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바커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그녀를 그저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리아드네를 아내로 삼아서 인간에서 신적 존재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서는요. 그녀의 왕관이 그 하늘의 별자리인 북관자가 됐다는 버전이 있대요.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그냥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랑은 배신을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존재로 승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신화잖아요. 해석이 좋은 거지 뭐. 꿈보다 해몽에 좀 신화잖아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려니. 네, 그럼 다시 오페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왜 이 작품이 비극과 희극이 충돌하는 작품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막 프롤로그 그 현실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자신의 작품의 진심인 작곡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은 메조소프라노가 맡는 바지 역할입니다. 전체 갈등의 상황을 중재하려는 음악교사 한 명이 나오고 아주 부유한 부자이자 이 작곡가를 후원하는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대에 등장하진 않고 다만 그의 집사가 등장해서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저렇게 주문했어라는 그걸 전달을 해요. 이 역할이 사실 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싱어가 맡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사실은 연기자가 이 역할을 맡아요. 집사 역할. 그래서 이 부자 스폰서가 공연을 주최하는 인물이고 작곡가는 비극적인 작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스폰서인 이 부자가 거기다가 웃긴 코미디를 집어넣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는 인물이거든요. 자기의 아리아만 잘 되면 된다 하는 테너 가수가 등장하고 2막에서 아리아드네를 노래하게 되는 소프라노, 디바 오페라 가수로 잠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2막에 등장할 인물들이 1막에서는 그냥 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막의 주요 인물은 작곡가예요. 이 사람의 고뇌 담겨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프롤로그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믹 팀으로 분류해서 희극과 현실의 가벼움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체르비네타라는 코믹 팀의 리더인데요. 여자예요. 초고난도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입니다. 그러니까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그 소프라노 중에 가장 음역대가 높은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역할이 부르는 이 노래가 굉장히 고음이 많이 나와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정말 음역대가
엄청 높이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요. 이 작품에서 이제 그녀의 사랑과는 가는 놈 잡지 말고 오는 놈 막지 말자. 세상의 남자는 널렸다. 약간 이런 주의의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핵심 철학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할레퀸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남자 캐릭터가 있는데 이 코믹팀의 한 일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톤이 맞고요. 브리겔라라는 현실적이고 상황을 이끄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너가 맞습니다. 스카라무치오라는 좀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 역시 테너가 맞고요. 마지막으로 트루팔디노라는 이 역시 또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인데 베이스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 네 명은 한 팀으로 같이 코믹 담당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본편에서 펼쳐지는 신화의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아리아드네가 있고요. 이 역할은 드라마틱 소프라노가 맡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덩치들이 좋아요. 바쿠스, 디오니소스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헬덴 테너가 맡거든요. 근데 이 헬덴 테너가 뭐냐면 소리가 아주 크고 무겁고 오래 버티는 테너예요. 이 테너도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체구들이 좋으신 분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님프가 3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나이아드라는 물의 요정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프라노, 그리고 드리아드라는 나무의 요정이 등장하는데 이 역할은 메조 소프라노가 맡고요. 마지막으로 에코, 예측할 수 있다시피 메아리의 요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역할은 소프라노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약간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프롤로그 이제 현실 세계 인물들은 공연이 만들어지는 현실 세계를 그려내고 있고, 코믹팀은 뭔가 아주 가볍고 좀 더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화 세계를 그리는 인물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전체적인 맥락은 이어져 있는데 아주 다른 단막 오페라 2개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티켓을 사서 2개 본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좋네. 그래서 이 신화가 등장하는 이막의 부분에서 코믹팀이 이제 나오는데 왜 이렇게 희극과 비극을 한 접시에 담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죠. 네, 일단 스토리상에 1막의 프롤로그에서 부자 스폰서가 오페라 속의 두 이야기를 모두 담으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렇다면 슈트라우스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의 무대에 보여주려고 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1막에서 작곡가 캐릭터가 등장해서 보여주는 고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현실과 예술의 충돌, 거기로부터 오는 예술가의 고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폰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작품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섞어지게가 돼버렸잖아요. 말하자면 좀 돈 때문에 작품이 뒤섞이는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심정을 작품에 좀 녹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화 속에 코미디를 던져 넣음으로써 비극과 희극의 대비를 통해서 진지함과 가벼움을 한 무대에 놓고 이상적인 사랑과 현실적인 사랑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슈트라우스의 음악적인 특징도 한 몫을 더하는데요. 그는 감정을 아주 극단까지 끌어올려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작곡가라서 인간의 욕망과 불안 그리고 집착 같은 걸 아주 깊이 해부하고 묘사하는 모습을 여러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도 좀 들어보시면 알아채실 것 같은데 아주 진지하면서도 동시에 또 그걸 비틀어서 되게 가볍고 재미스러운 음악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감정에 깊이 몰입을 시키다가도 동시에 선을 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품 전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음악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